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모의 자리라는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부모의 자리라는 제목의 책을 기획했던 건 아닙니다. 작년 말경부터 제가 허리 디스크로 안 좋았던 몸이 회복되면서 예전부터 수련이 끝나면 글을 써야지 하는 생각을 이제 실행에 드디어 옮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사람 간의 관계가 생애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글을 이제 끄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2024년 말부터 이제 브런치에 업로드를 가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신생 출판사죠. 도서출판 겹의 김민수 대표님이 이 글들을 읽어보시고 이제 본인이 기획하고 있는 어떤 기획안에 맞는 글들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제가 쓴 글들을 꿰뚫는 어떤 이 제목을 제안을 해주셨고 또 제 부족한 한국어 문체를 이제 다듬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서출판 겹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이때까지 쓴 글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꿰뚫는 주제로서 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쓴 글은 초고가 한 3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것들이 가다듬어지고 잘려지고 책으로 완성되기까지 어떤 편집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글을 쓰게 된 이제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진료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놀이의 힘을 정말 크게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소아정신과 수련을 받은 이제 미국 CHA 프로그램은 차병원이라고, 미국의 차병원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놀이 치료에 집중한 수련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전임의들이 놀이 치료 영상을 공유하고 닐 캐스라는 그 놀이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소아정신 분석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놀이치료를 배워나갔죠.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 내면을 타인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게 제한이 되는데 아이들에 있어서는 그게 정도가 더 심하죠. 그런데 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자기 내면을 타인에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놀이는 단순한 어떤 유희의 시간이 아니라 한 인격과 다른 인격이 어떤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사회성을 배우고, 아, 세상이 참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희망을 품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놀이는 점점 설 자리를 지금 잃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으로 학습을 이른 나이에 하도록 이제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고, 스마트폰과 SNS 때문에 아이들이 대면해서 놀이하는 시간 대신에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저는 부모와 양육자들이 아이들의 놀이 시간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제 뜻을 담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글을 통해서 실전 육아에 도움이 되는 소아 발달 지식을 담고 싶었습니다.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수련을 시작했을 때 첫째가 신생아였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2년이 마무리될 즈음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육아와 이제 수련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지식 중에 실제로 육아에 도움이 되는 것과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점점 구분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마가렛 말러라는 사람이 예전에 정상 자폐기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모든 아이들이 자폐와 같은 이제 성향을 보이는 기간이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 연구로 이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죠. 또 프로이드의 구강기, 학문기 같은 발달 단계 구분도 사실 육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를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반대로 정말 유용했던 지식의 예로는 아이들이 보내는 참여 신호와 회피 신호 개념이 있었습니다. 참여 신호는 나 지금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몸짓, 무의식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을 말하고요. 회피 신호는 지금 너무 과자극이야. 자극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랑 좀 떨어져 있고 싶어 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바디 랭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아이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포함하여 실전 육아에서 도움이 되는 핵심 지식들을 좀 추려서 글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현대 정신분석 이론 중에서 대상관계 이론을 좀 쉽게 풀어 써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분석하면 프로이드의 어떤 기묘한 무의식의 해석을 떠올리죠. 좀 성적이면서도 좀 기묘한 해석들이 많이 전해져 오는데요. 사실 현대 정신분석은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상관계 이론은 신경과학의 최신 지견과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실제 진료실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가 미래의 어떤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함께 풀어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미국 수련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바뀐 생각들을 글로 옮기고 싶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수련을 받으면서 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같은 정신과 전공의 과정을 이제 두 번 겪은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한국에서였고 두 번째는 미국에 와서 메릴랜드 대학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겪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턴을 포함해서 5년, 미국에서는 이제 3년 성인 정신과 수련을 받았는데요. 이때 교육 방식의 차이를 몸소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같은 교육 커리큘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서요. 이제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혼자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학습은 타인의 존재 속에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아이의 학습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또 학문에 입각한 이상적인 학습 환경에 대해서 제가 책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어린 시절 외상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소아정신과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도 어린 시절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외상은 뇌의 생화학적 구성을 바꿉니다. 이건 DNA 염기 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환경이 뇌 단백질 발현을 바꾸는 후생 유전학적인 기전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영향이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어린 시절 외상 경험에 큰 파급력을 알렸던 미국 에이스 연구 결과와 함께 이미 1970년대에 정신분석 논문에 제시된 세대 간 외상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의 사례도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아이들을 폭력과 방임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면서 한 챕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5가지 큰 이유에 의해서 제가 글을 쓰게 되었고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주제들을 하나의 책으로 꿰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추천사 한 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자리 책 편집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추천사 요청 및 제가 국어를 하느라고 많은 분들을 닥달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빠르게 회신받은 추천사 한 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부모의 자리는 아이를 잘 키우는 법보다 아이와 함께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이주영 전문의는 가족 안에서의 작은 순간들이 어떻게 아이의 내면을 빚어내는지를 섬세하고 명료하게 풀어냅니다. 양육의 감정적 깊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희망과 치유, 그리고 깊은 통찰을 건네는 소중한 선물이 되어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